다정한 연인처럼 MBC 문화방송. 만나면 좋은 친구 광주문화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뉴스의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혜진입니다. 9월 25일 수요일 뉴스의 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전소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한 3대 원칙으로 전쟁 불용과 안전보장, 공동 번영을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를 거듭 촉구하면서 북한과 적대적 관계를 끝내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인천 광화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농장이 나오면서 한강 이남 지역으로 더 확산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집을 압수수색하는 도중에 2차례나 추가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아지용 구충제로 말기암을 치료했다는 미국 남성의 주장으로 효과 부작용에 대한 논란이 번지고 있습니다. 뉴스의 광장 잠시 뒤 계속됩니다. 질병의 고통을 멀리합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추구합니다. 이름을 알리기보다 품질을 앞세우며 전문 의약품 개발에 땀 흘려온 환인제약. 당신 곁에는 언제나 환인제약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부러웠습니다. 그들의 자금력, 인력, 정보력, 이런 것 없이 사업한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었을까요? 중소기업 사장님들, 이제 박스를 여십시오. 디지털 경영 지원 플랫폼 박스. 기업 해볼만 하실 겁니다. IBK 기업은행. 첫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전소를 통해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도로 지정해 한반도 평화정착의 디딤돌로 삼겠다는 구상을 공개했습니다. 또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한 3대 원칙으로 전쟁 불용, 안전보장, 공동 번영을 지시하고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에서 이덕영 기자입니다. 3년 연속 유엔 총회 단상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고 국제사회에 제안했습니다. 나아가 판문점과 개성을 잇는 지역을 평화협력지구로 지정해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활동하게 하자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평화유지, 군비통제, 신뢰 구축 활동의 중심지가 된다면 명실공히 국제적인 평화지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한국 단독으로 진행 중인 비무장지대의 지뢰 제거 작업을 국제사회가 함께하면 국제평화지대화가 더 빨라질 거라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국제평화지대 구축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상응 조치로서 제도적이고 현실적으로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쟁 불용과 안전보장, 공동 번영 등 3대 원칙을 제시하면서 북한의 체제 보장 우려 해소에 주력했는데 동시에 북한을 향해서도 도발을 멈추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보냈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할 것입니다. 북한도 한국의 안전을 보장하길 원합니다. 적어도 대화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일본을 향해선 과거에 대한 진지한 성찰 위에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가치를 굳게 지키고 협력해야 한다며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을 향해 한 걸음 더 크게 옮겨달라고 당부하면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으로 칼이 쟁기로 바뀌는 기적이 한반도에서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거듭 촉구하면서 북한과 적대적 관계를 끝내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진정으로 평화를 추구하는 모든 이들과 우호 관계를 맺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하고 이런 이유로 한반도에서 모든 외교적 노력을 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누구나 전쟁을 일으킬 수 있지만 가장 용기 있는 이들이 평화를 택한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북한에 활용되지 않은 엄청난 잠재력을 실현시키도록 비핵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어제 인천 강화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농장이 나왔습니다. 경기도 파주 두 곳과 연천, 김포에 이어서 강화까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번진 건데요. 한강 이남 지역으로 더 확산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나세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강화도까지 번졌습니다. 농립축산식품부는 어제 오전 인천 강화의 한 양돈 농가에서 예찰 차원에서 검사를 하다 의심 사례가 발견됐고 정밀 검사를 진행했더니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7일 경기도 파주에서 처음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확진된 지 일주일 만에 5번째 확진 판정이 나온 겁니다. 이전까지 파주, 연천, 김포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병했습니다. 강화는 정부가 지정한 6개 중점관리 지역에 해당하지 않은 곳입니다. 대신 강화군은 김포와 연결되는 유일한 다리인 초지대교에 방역시설을 설치하고 방어선을 구축해왔습니다. 집중 방역 작업에도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방역대를 뚫은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화도 발병 농가는 김포 발병 농가와는 직선거리로 14km 떨어져 있는데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창궐한 북한과의 거리는 6.6km로 오히려 더 가깝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잠복기는 최장 19일로 적어도 다음 달 초까지는 발병 지역이 더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집을 압수수색하는 도중 2차례 추가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습니다. 11시간 동안 압수수색이 진행된 걸 두고서 여러 가지 말이 나오자 검찰이 이례적으로 공식 해명을 냈습니다. 홍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이 11시간이나 걸린 부분에 대해 이례적으로 해명에 나섰습니다. 먼저 변호인이 올 때까지 기다렸고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대상에 대해 변호인 측에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원에 추가로 2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느라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음식을 시켜 먹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조 장관 가족들이 식사를 권유해 어쩔 수 없이 한식을 주문해 먹었고 별도로 계산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 도중 추가로 영장을 2차례나 받은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검찰이 영장에 적시한 기재 범위가 모호했던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영장에 적시된 혐의와 관련된 압수물만 확보해야 하는데 재판에서 증거 능력 자체를 놓고 다툴 만한 내용이 포함돼 추가 영장 발부가 불가피했던 것 아니냐는 해석 때문입니다. 반면 검찰이 추후에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변호인 측의 의견을 반영해 신중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자택 압수수색이 수사 착수 이후 거의 한 달이 다 된 시점에서 진행된 것이어서 실효성이 있겠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결국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조사하기 위해 마지막 절차를 밟은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황우혜진 앵커가 진행하는 MBC 뉴스의 광장입니다. 미국에 사는 60대 남성이 강아지 구충제를 먹고 말기암을 치료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 사연이 알려지면서 동물병원에 강아지 구충제를 구입하려는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말기암 환자 가족들은 뭐라도 해보고 싶은 절박한 심정이겠죠. 그런데 식약처나 대한약사에는 복용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국립암센터의 명순건 교수 연결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명순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논란이 며칠째 지금 구충제 번지고 있는데요. 강아지 구충제를 먹고 말기암을 완치했다. 미국 남성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먼저 좀 믿을 수 있고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 일단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의 그 경험이나 사례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구충제를 먹고 암이 나았는지에 대한 인과관계, 네. 정확한 복용 때문에 좋아졌는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냥 진술만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암이 실제로 나았는지 또 나았다면 구충제 때문인지 다른 원인, 다른 치료 때문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 검증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현재로서는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지만요. 예. 지금 현재 나오는 내용에 의하면 이분이 원래 폐암 중에서도 소세포 폐암이었습니다. 네. 소세포 폐암은 폐암 종류 중에 좀 더 전이가 좀 빨리 되고 예후가 별로 좋지 않은 암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장기로만 그 전이가 되면 이제 확장성 병기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사기, 네. 말기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였는데 그분이 우연찮게 이제 개 구충제인 펜벤다졸을 먹으면 암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서 네. 그 약을 먹었는데요. 근데 그분이 그 약을 먹은과 동시에 병원에서 아마도 신약으로 항암 임상시험에 참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 개구충제 때문에 좋아진 건지 아니면 그런 새로운 그 항암 치료와 기존에 받았던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 등이 그 결과로서 효과를 보였는지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죠. 명승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 구충제에 펜벤다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성분이고 이게 사람 몸에 들어가면 사람이 먹으면 부작용이나 뭐 그런 건 없습니까? 일단 결론적으로 펜벤다졸은 네. 그 미국 식품의약국 FDA나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는 승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대신에 주로 개 그리고 이제 염소 등에서 위장관 기생충 질환들 있지 않습니까? 네. 해충, 요충, 십이지장충 이런 기생충을 죽이는 약으로 구충제로서 개나 염소에게 승인이 된 약이고요. 사람에게서는 펜벤다졸에 대해서 임상시험이 없는 상태고 네. 대신에 펜벤다졸과 구조가 유사한 알벤다졸, 메벤다졸 이런 이름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약을 지금 현재 승인돼서 약국에서 쉽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일반의 약품으로 팔리고 있죠. 그거는 사람이 먹는 구충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펜벤다졸이나 혹은 유사한 성분이 들어있는 네. 그런 항암제는 없는 겁니까 이제 그럼? 현재로서 한 가지가 2008년도에 네. 미국 FDA에서 승인이 돼서 백혈병, 주로 이제 만성 림프성 백혈병 그리고 다발성 골수종, 임파선암에 승인된 약이 있습니다. 네. 그 약 이름이 이제 그 벤다머스틴이라는 약인데요. 이 약의 구조가 예. 방금 그 말씀드린 강아지 구충제 펜벤다졸과 그 구조가 상당히 유사합니다. 네. 하지만 펜벤다졸 자체는 현재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만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이 현재까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실험실 연구와 동물 실험에서 종양의 억제 가능성들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죠. 네.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닌데 그렇습니다. 함부로 지금 검증이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강아지 구충제를 사서 의사하고 상담도 하지 않고 마음대로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 될까요? 이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네. 다른 현재 의학적 치료 방법이 없는 그 말기암 환자분들의 경우는 잘 아시는 대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렇죠. 어떤 절박하신데. 치료든지 효과가 있다면 예. 시도를 하겠죠. 근데 현재로서는 그런 사례가 일부 보고됐을 뿐이지 네. 과학적으로 그 효능이나 안전성이 입증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장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그래도 사용을 원한다면 감당 조치와 상담이 저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약은 사실 이런 거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옛날에 한참 개똥쑥을 먹으면 항암 효과가 1200배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 이런 기사가 돈 적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잘 아시는 일본에서부터 유래한 그 버섯들 있잖아요. 네네네. 무슨 그런 얘기도 버섯들. 그 상황버섯, 차가버섯, 영지버섯이 항암 효과가 있다는 아니면 흑고이단이 효과가 있다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비슷하게 그런 것들도요. 사실은 실험실 연구, 동물 실험 그리고 일부 암 환자 사례에서 보고가 사실 된 비슷한 사례입니다. 네. 하지만 현재 그 표준의학에서는 이러한 개똥쑥이나 버섯 그리고 흑고이단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암의 치료에 효능이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와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국립암센터 명승건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2명이 숨지고 47명이 다친 김포 요양병원 화재 당시에 스프링클러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보일러실의 환풍구도 일부 고장이 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불이 난 병원에 있던 환자는 모두 132명. 대부분 70대에서 90대 사이의 노인들로 거동이 불편해 누워있는 환자가 많았습니다. 특히 숨진 80대와 90대 환자는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에 의존해 치료를 받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숨진 환자 2명 가운데 1명은 연기흡입이 아니라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긴급 이송을 하는 과정에서 한동안 산소호흡기를 떼고 있었고 이후 외부에서 대기하다 119에 옮겨질 때까지 산소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산소는 중단은 된 거죠. 그렇지만은 와가지고 저희 가실 때는 전부 다 롯데 이미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피곤했어요. 10분. 그분들 20분 정도 산소 공급이 좀 안 되시는 거예요? 화재 원인은 전기 점검을 위해 건물 전체에 단전 조치가 내려진 사이 병원 측이 산소호흡기 가동을 위해 보일러실의 산소 탱크를 수동으로 작동하려다 불이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이 난 보일러실 내부의 구조물도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보일러실 내부 벽면엔 외부로 소음이 새나가는 걸 막기 위해 방음제가 사방에 붙어 있었는데 불이 방음제에 옮겨 붙으면서 유독가스가 급속히 확산된 걸로 소방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일러실 내부만 소실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농연이 이제 많이 나와가지고 다 마병 환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연기를 흡입한 환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일러실에 설치되어 있던 환풍기도 일부가 고장났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연기가 병실로 급속히 번졌는지 소방당국이 조사 중입니다. 또 연기가 꽉 차가지고 볼 수가 있어요. 병원 내부에 있는 스프링클러도 작동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간추린 뉴스 연민주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화성 연쇄살인사건 전담수사팀은 첫 살인 피해자가 있기 전에 화성 지역에서 발생한 연쇄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용의자 이춘재와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담수사팀은 1차 사건 피해자가 발견된 1986년 9월 이전인 2월부터 7월 중순까지 당시 화성군 태안읍 일대에서 발생한 7건의 연쇄 성폭행 사건 역시 용의자 이춘재가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건 기록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간 학계에서는 연쇄 성폭행 사건 피해자들이 범인의 인상착의를 연쇄 살인사건 용의자와 유사하게 진술하고 피해자의 옷으로 묶는 등의 수법이 비슷해 연쇄 성폭행과 연쇄 살인사건의 범인이 같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서울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에서 승강장을 통과하던 경부선 KTX 열차에 40대 남성이 뛰어들었습니다. 이 사고로 이 남성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사고 수습 과정에서 30분가량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코레일 관계자는 사고 여파로 금천구청역을 통과하는 10개 열차가 10분에서 30분가량 지연됐다면서 현재는 열차 운행이 정상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 돼지고기 소비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으로 돼지고기 생산량이 크게 줄자 수입을 급격히 늘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다가 낮부터 구름이 많아지겠고 내일까지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대구 26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먼바다에서 0.5에서 1m, 남해와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15도입니다. 네, 수요일 뉴스의 광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점토벽돌, 친환경, 수질정화, 건축외장재 분야 전문기업 세라코, 광주 전남 유일의 점토벽돌 제조회사 세라코, 창조와 혁신을 선도하는 명문기업 세라코가 건축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고객과 함께 행복한 내일을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나주 061-331-9000번 세라코. 가드레일, 중앙분리대, 교량난간, 방음판 전문 제조기업 가스코. 전 임직원이 장인정신과 사명감으로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조와 혁신을 주도하며 고객에게 신뢰받는 기업 가스코가 해내겠습니다. 화순 061-370-2056. 상무와 수완이 가까운 프리미엄의 중심 무진로 지나리체 리버뷰가 옵니다. 무등산 영산강 특급 조망 원스톱 중심 생활을 누리는 명품 중대형 무진로 지나리체 리버뷰 062-223-0002 진화건설. 낭만 항구 목포를 즐기는 색다른 체험 목포 해상 케이블카. 눈앞에 다도해가 펼쳐지는 황홀한 해상 파노라마. 유달산과 고화도를 잇는 3.2km. 40분간의 짜릿한 즐거움이 시작됩니다. 목포 해상 케이블카.
교차로 모퉁이 될까 말까? 될까 말까 할 때는 대지 마세요. 파도도 잔잔한데 구명조끼 입을까 말까? 입을까 말까 할 때는 입으세요. 안전을 망설이지 마세요. 안전을 눈치 보지 마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지금 시각은 7시 20분입니다. 황동윤의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동현입니다.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이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특히 남성들의 자살률이 여성의 배가 넘었는데요. 계속해서 늘어나는 자살률, 그만큼 한국 사회가 살기 힘든 사회라는 의미일 겁니다. 특히 10대에서 30대의 사망 원인 중 이 자살률이 암과 같은 다른 질병을 제치고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는데요. 입시 지역, 취업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어려운 경제 사정 등이 젊은 세대들을 끊임없이 불안과 공포로 몰고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넘으면 뭐 하겠습니까?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아 돈이 특정 계층에 쌓이는 현상은 심화되고 삶은 더욱 팍팍해지는데요. 국민이 희망을 갖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책임, 바로 정치권에 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시작합니다. 오늘은 하늘이 맑고 쾌청하겠습니다. 현재 아침 기온은 제법 쌀쌀한데요. 전국적으로 기온이 13도가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아침보다 10도 이상 훌쩍 오르겠습니다. 낮 기온이 광주와 목포가 25도, 대전이 26도, 서울이 27도를 보이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하늘이 맑다가 오후에 구름의 양이 늘겠고 기온이 전반적으로 오늘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은 14도, 습도는 100%입니다. 하남대로 신가지구 입구 사거리에서 흑석 사거리 방향으로 정체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월드컵 4강로 서광주 우체국에서 쌍촌 사거리 방향, 후미 신호 한 번 더 필요하고요. 인방울대로 농수산물 유통센터에서 오미린 아파트 방향 밀려 지납니다. 현재 출근길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어 있고요. 가시거리가 200m 이하인 상태입니다. 안개 낀 구간을 지날 때는 차간 간격을 넉넉하게 유지해 주시고 안개등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출근길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좋은 아침 좋은 일자리, 광주 전문 취업 어플 사랑방, 사랑방자 협찬 날씨와 교통정보의 신혜빈이었습니다. 뉴스 골라주는 남자 김두식 아나운서가 골라온 뉴스로 오늘 황동현의 시선집중 시작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로 어떤 뉴스 골라오셨습니까?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빨리 막지 못하면 한반도에서 돼지가 절멸 상태로 들어갈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문정훈 교수는 북한에서는 몇 달 내로 돼지가 거의 멸종 상태가 될 것으로 보이며 지금의 방역 방식이 유지가 된다면 남한에서도 돼지는 절멸 상태로 들어갈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료, 분뇨, 돼지 이동 등 차량 동선이 있었던 돼지들을 선제적으로 모두 폐사시키는 정도의 공격적 방역을 하지 않으면 몇 달 내로 한반도에서 돼지를 볼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어제 인천 강화도에서 5번째 확진 판정이 났는데요. 네. 이낙연 총리도 이 절박한 상황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문 교수의 이야기 좀 더 소개를 해 주시죠. 네, 문 교수는 특히 멧돼지에게 집단 발병이 일어나는 시점이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멧돼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죽지 않기 때문에 멧돼지들 사이에서 본격적으로 이 병이 돌기 시작하면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토착화돼서 이 땅에서 거의 영원히 사라지지 않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는 돼지는 영원히 못 보게 될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에서 돼지고기의 위치는 우리가 생산하는 모든 식품 중에서 생산액을 기준으로 가장 크고 중요한 품목이고 기실 돼지고기가 현대 한국인의 주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기에 국가적 재난 상태라고 판단하고 전시에 준하는 국가적 방역자원 투입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 김두식 아나운서가 골라온 뉴스는 어떤 겁니까? 네, 최근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글로벌 가전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등 다른 해외 기업들이 어부지리를 얻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두 회사의 싸움은 좀처럼 멈출 기미가 없습니다. TV로 시작을 했지만 현재 건조기와 의류관리기 그리고 미래 먹거리인 자동차 전장 산업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네, 사생결단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심각하게 부딪히던데요. 지금 그 이유는 어떤 거죠? 네, 올 2분기 세계 TV 시장 점유율은 매출액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31.5%로 1위입니다. 2위는 LG전자인데요. 16.5%입니다. 참고로 삼성전자는 올 2분기만이 아닌 13년째 세계 TV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TV 시장은 이미 성숙된 산업인데요. 기술적으로 눈에 띄게 더 나은 혁신을 기대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구매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을 브랜드 파워라고 분석을 합니다. 어느 브랜드가 더 좋고 더 기술적으로 낫더라라는 각인 효과가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LG전자가 최근 삼성전자의 TV는 진정한 QLED가 아니라 시트만 갖다 덧댄 LCD TV다 라면서 기술력에 대한 날선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LG가 기술력에서 더 나은데 소비자들이 오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삼성 측 대응은 어땠습니까? 삼성 쪽에서는 올 상반기 삼성전자의 QLED TV가 200만 대가 팔렸고 LG의 OLED TV가 122만 대, 거의 80만 대 차이가 나기에 LG전자가 조바심을 내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삼성 관계자는 TV가 전자회사들의 메인 사업이기에 LG전자의 위기감이 큰 것 같다며 기술력에서 출발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회사의 싸움이 자동차 전자장비 산업으로까지 확전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자동차 전장 산업은 자율주행,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이슈와 맞물리면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아직 기술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두 회사가 서로 비방을 할 정도로 싸우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는 전장 산업이 본 싸움터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요. 전자 관련 정부 산하기관 관계자는 두 회사의 마찰로 인해 각 제품의 기술적 장단점이 드러나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고 두 기업이 경쟁하는 게 가격 면에서나 기술 면에서나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김두식 아나운서가 골라온 오늘의 마지막 뉴스는 어떤 거죠? 네, 최근 웹툰 작가들의 큰 성공이 눈에 띄면서 가난한 만화가는 옛말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웹툰은 인터넷으로 연재되는 만화를 뜻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와 다음 카카오가 웹툰 연재 만화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네이버 웹툰이 어제 밝힌 자료에 따르면 1위에서 20위까지의 작가들의 평균 연수익은 17억 5천만 원에 달하고요. 전체 연재 작가 359명 가운데 연수익 1억 원 이상이 221명, 연수익 5천만 원 이상이 303명에 달할 정도로 연재 작가들의 수입이 안정화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 카카오는 아직 발표하지 않았지만 이 다음 카카오에 연재하는 작가들 역시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이버와 다음 카카오 웹툰은 해외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하면서 작가들의 고수익 창출을 이끌고 있습니다. 또 기안84, 이말년, 주호민 등 인기 웹툰 작가들은 예능 프로그램 또 광고 등 TV에 출연하면서 짭짤한 부수입도 올리고 있어서 만화가들은 배고프다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만화가들의 활동 영역이 다양화, 세계화되고 있다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는 피장애인이 인식하지 못하는 장벽들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이 시간 일상생활 가운데서 장애인을 포함해서 사회 약자들이 느끼는 여러 불편한 점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개선돼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한아름 리포터가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로서 2019년에 치러지는 2020년 대학 수학능력시험일이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가 더 전략적으로 공부하느냐에 따라 수능에서의 승패가 좌우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시각장애를 가진 학생은 공부할 수 있는 EBS 점자 교재가 수능이 끝난 후에야 받아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시각장애인 학생의 수능 공부 실태와 그 대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수능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에 필요한 EBS 교재가 수능이 끝난 후에 출판된다. 상식적으로 잘 이해 안 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EBS 수능 교재는 수능 연계율이 70%나 이르러서요. 대학 입시에 필수적인 참고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재가 빠르면 8월, 늦으면 12월이 되어야 출판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는 교사가 직접 점자로 번역해서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시각장애인 학교인 광주 세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권현희 교사에게 듣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EBS 교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과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작년 고3 학생들이 수능 특강 문제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문제집이 거의 6월, 7월 정도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교사가 워드 작업을 해서 편집을 해서 학생들에게 제공을 했고 그게 교사 혼자 하기에는 너무 좀 벅차고 힘들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한 강씩 또 나눠서 점자를 사용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직접 타이핑을 해서 제공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수능생에게 필수적인 참고서인 EBS 교재가 수능을 100일 앞두고 8월이나 수능이 끝난 12월에 출판된다. 시각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심한 불평등이 아닐 수 없는데요. 시각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공부하기 위해서는 글이나 그림을 점자로 옮겨놓은 점역 교재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교재가 지금 늦게 출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EBS 교재가 8월이나 12월에 이렇게 나오게 되면 시각장애 학생들은 어떻게 수능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실제로 시각장애인 학생들은요. 수능 공부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해 점역본으로 된 참고서를 찾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작년 같은 경우는요. 비장애 수험생들에게는 2월에 지급된 EBS 교재를 시각장애인 학생들은 8월이 돼서야 점역본으로 받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2018년 EBS 교재가 아닌 2017년 EBS 교재로 공부를 해야 했다고 합니다. 자, 본질적인 부분 한번 짚어보죠. 이 교재가 왜 이렇게 늦게 출간되는 거죠? 네, EBS 수능 교재 점역을 맡은 국립특수교육원은 일반 교재가 출시된 다음에야 점역 작업을 시작할 수가 있어서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요. 이렇게 늦게 출판된 EBS 수능 교재가 오류투성이라는 겁니다. 자세한 이야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이현주 팀장에게 듣겠습니다. 다른 비장애 학생들은 1월 20일 경부터 이 교재를 구입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시각장애 학생들은 3월이나 돼야 이 교재들을 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점자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서 탈자나 또 점자 기호가 잘못된다든지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체 자료 제작 기관이 별도로 또는 국립특수교육원 내에 별도의 조직으로 이게 설치 운영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계속 반복되기가 쉬울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늦게 교재가 지급되는 것도 문제지만 또 이 점역본 형태의 교재가 오류투성이라는 이야기도 함께 들어봤는데요. 실제 얼마나 많은 오류가 발견되었는지에 대한 또 그 체크, 조사가 진행이 된 게 있습니까? 네, 이 국립특수교육원의 자료를 보면요. 교과서 31개, 그리고 EBS 수능 교재는 91개가 점자 번역이 늦었고요. 그림 문제가 나오는 대목에서는 그림 설명이 전혀 되어 있지 않거나 영어 지문이 마침표가 없는 형태로 인쇄되어 있고 점자 표기 기준이 맞지 않아서 가독성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공부를 하는 시각장애 학생들이 최소한 교재 부분에는 차별을 좀 받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은 필요해 보이는데요. 교육당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 문제는 어느 한 기관의 탓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장애인 학생의 학습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EBS 교재는 늦게라도 나오긴 하지만 그 밖에 학습 교재는 점역본 형태가 거의 없습니다. 네. 이유는 출판사가
저작권 문제를 이유로 파일 제공을 꺼리거나 교재가 출간된 이후에 파일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공익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의 김재왕 변호사에게 직접 듣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모든 출판물 같은 경우는 이 국립중앙도서관에 출판물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제출하는 과정에 그 출판업자나 저작권자가 그 파일을 제공할 수도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조금은 문제고요. 사실은 이게 법적으로도 이게 어쨌든 파일 제공이 의무가 아니다 보니까 저작권자들이 그냥 출판물 형태로만 제출하고 파일을 제공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관련해서는 좀 저작권법이 좀 개정이 될 필요가 좀 있겠고요. 그리고 파일 제공을 의무화하고 그 파일에 대한 보호라든지 이런 관리 감독에 대한 규정이 좀 마련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출판사들은 저작권 문제를 이유로 파일 제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파일은 시중에 유통되는 한글 파일이 아니라 점자본으로 출판이 가능한 점역 가능한 암호화된 형태이기 때문에 김재왕 변호사는 출판업자의 핑계일 뿐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해 고심을 했던 다른 나라의 사례를 좀 참고하면 좋을 듯한데요. 네, 사실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는요. 점자 등 대체 자료를 제작하는 국가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점자용 교재나 대체 자료들이 필수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누구나 똑같이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각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이 점자용 교재인 대체 자료, 교과서, 참고서 제공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비장애인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는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비장애 학생에게는 잘 다가오지 않을 단어일지 몰라도 시각장애 학생에게는 교육권, 굉장히 절실한 단어일 수 있습니다. 수능일이 50일 앞으로 다가온 오늘 시각장애 학생의 교육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아름 리포터였습니다. Feelings between the sheets. Why am I caressing my mama's fat knees? 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고길룡의 시사 돋보기. 한 달 이상 지연돼 왔던 광주 글로벌 모터스 이 법인 설립 등기 절차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첫 모델인 자동차 공장 설립 사업이 이제 본 궤도에 오른 것인데요. 논란이 되었던 몇 가지 문제도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광주의 최대 현안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뉴스이스 통신 광주 전남 취재본부 구길룡 본부장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본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 광주 글로벌 모터스 설립 등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노사 상생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의 산물이죠.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첫 모델인 주식회사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드디어 지난 23일에 법인 설립 등기 절차를 모두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연내 자동차 공장 착공을 위해서 첫 발을 이제 명실상부 내디딘 것인데요. 지난 8월 20일이었죠. 발기인 총회가 있은 이후에 무려 한 달 넘게 미뤄져왔던 법인 설립이 이제서 본궤도에 오른 것입니다. 그동안 법인 대표이사 선임을 둘러싼 갈등, 또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이견, 이런 몇 가지 난제 봉착을 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법인 설립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젠 연내 공사 착공을 위해서 조직을 구성하고 시스템을 갖추는 일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계획대로라면 오늘 2021년 하반기부터 경영 SUV 자동차를 광주 빅그린 산단에서 광주형 일자리 시스템으로 생산을 하게 됩니다. 네, 이사진 구성이나 또 법인 사무실도 마련이 됐죠. 네, 공장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공장은 빅그린 산단에 들어서고요. 네네. 그 전까지는 광주 그린카 진흥원 내에 법인 사무실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사진은 당초 지명된 대로 박광태 법인 대표이사를 비롯해서 박광식 전 현대차 부사장, 또 고병일 광주은행 부행장이 이사로 구성이 됐습니다. 네. 각각 2대와 3대 주주인 현대차 또 광주은행이 추천한 이사들인데요. 박광태 대표이사 선임권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박광식, 그러니까 현대차 측의 추천 이사에 대해서도 노동계에서는 거부감이 상당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원안대로 임명이 됐고요.
또 감사도 회계사로 감사도 2명이 선임이 됐고 준비단에는 광주시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 그린카 진흥원 소속 직원 10여 명이 일단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법인은 당장 이번 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빅그린 산단의 공장 부지 매입 절차에 착수를 하고요. 네. 또 조만간에 현대차에서 파견된 기술진 30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들이 참여해서 공장 건축 설계 또 생산 라인 시스템 구축 이런 본격적인 작업에 나설 예정입니다. 네, 이제 광주형 일자리의 첫 모델인 자동차 공장이 가시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네, 광주시가 6년 넘게 공을 들여온 광주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이제 실현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적정 임금과 적정 근로시간을 바탕으로 하는 노사 상생형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네네. 광주 글로벌 모터스는 말씀드린 대로 빅그린 국가산업단지 62만 8천 제곱미터 부지의 완성차 공장을 짓게 됩니다. 광주 그린카 진흥원이 광주시를 대신해서 1대 주주 또 현대차 광주은행이 2대 3대 주주로 참여를 하고 자기 자본은 2,300억 원, 또 타인 자본 3,454억 원. 그래서 총 5,754억 원을 투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2021년 하반기부터 1,000cc 미만급 경영 SUV를 연간 10만 대 생산하는 규모이고 고용 인원은 정규직만 1,000여 명에 달하고요. 직간접 고용 효과를 고려하면 12,000명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게 광주시의 설명입니다. 국내에서 자동차 공장이 지어진 곳은 지난 1996년 이후에 처음입니다. 양산 체제 시점을 고려하면 25년 만에 처음인데 그동안에는 높은 임금 또 노사분규 때문에 국내 공장을 건립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왔었어요. 네네. 그런 점에서도 국내 경제 측면에서도 효과가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동안에 이 노동이사제 도입 여부가 또 논란이 되어 왔었는데요. 그 부분도 가닥이 좀 잡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주주 간 협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런 점을 중시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노동이사제는 일단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도 주주들에게 이런 부분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주주 간 협약이나 부속서에 없는 내용은 제기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노동계에서는 이사 정원수 확대 또 그에 따른 노동이사제 도입 이런 것을 주장하면서 한동안 논의 자체가 교착 상태에 빠지기도 했었죠. 발기인 총회 당시에 노동계가 불참했었고 또 노사민정협의회가 한 차례 연기가 됐던 것도 그런 연장선 속에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일단 한 목소리를 낸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면 아래에 남아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적정 임금에 대해서도 현재 주 44시간 근무 시간에 최임 연봉이 3,500만 원 수준인데 앞으로 선진적인 임금 체계나 또 원활한 노사관계 또 노동이사제 이런 부분은 늘 잠재적인 문제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법인 설립 시한이 논란이 좀 되기도 했었죠. 네, 노동계의 불참 그리고 법인 대표이사 선임 갈등이 지속이 되면서 법인 설립 시한을 넘기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도 상당히 컸습니다. 법인 설립 시한이 왜 문제가 되느냐라면 네. 그 시한이 지난 23일이었는데 주거래은행인 산업은행이 이 시한을 넘길 경우에는 투자협약이 무효 처리된다. 그만큼 투자금을 반환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네.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광주시는 내심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막판에 노동계가 노사민정협의회에 전격 참여를 했고 법인 설립 등기까지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그 시한을 만약 넘겼다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었던 그런 내막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박광태 대표이사 선임권도 갈등이 굉장히 심했던 사안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도 얘기가 논의가 됐었고 네네. 그런데 일단 박광태 전 시장을 대표이사로 최종 이사진이 꾸려지긴 했지만 아직도 여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주주들은 법인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서 박광태 대표이사가 최적임자다 이렇게 평가하는 반면에 시민단체 또 일부
정치권 정의당에서는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사퇴를 촉구해 왔죠.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전문성이 없고 또 과거 사법 처리된 그런 전력을 문제 삼았는데요. 시민사회단체와 정의당 광주시당을 중심으로 해서 대책위까지 꾸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섭 광주시장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삼선 국회의원 또 두 번의 광주시장을 지냈고 국회의원 시절에 산자위에서 활동해온 점을 들어서 합작법인을 조기에 안정시킬 수 있다. 또 중앙이나 경제계와의 가교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적임자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박광태 전 시장이 대표이사로 선임되긴 했지만 본인도 좀 곤혹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광태 대표이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마지막 봉사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해왔었는데 그런데도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워낙 거세서 상당히 곤혹스러웠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물론 시민사회단체의 주장도 맞죠. 타당성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전문성이나 도덕성 또 이 사업의 취지를 살려서 혁신성을 갖춘 인물이 대표이사가 된다면 더없이 좋겠죠. 하지만 신설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요구되는 능력이나 덕목은 그보다 훨씬 더 넓고 깊은 분야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노사 상생의 사회 대통합 또 광주형 일자리라는 이런 공공적 기능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상법상 주식회사다라는 점도 중요하죠. 따라서 주주들, 투자자들의 의견도 중시할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네. 이용섭 시장도 그런 점을 들어서 정면 돌파를 택한 것으로 보이고 이 시간에 나와서도 아마 그런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합작법인이 출범한 만큼 일단 지켜보고 성과가 아니다, 영 아니다라고 보여지면 목소리를 내는 게 어떨까 이런 판단도 듭니다. 네, 그런 점에서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앞으로 좀 풀어가 나가야 할 과제도 많을 것 같은데 정리 좀 해주세요. 네. 법인 설립 등기를 마쳤다라는 것은 이제 첫 발을 내딛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용섭 시장이 늘상 주장해왔던 대로 이제껏 어느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그런 것인데요. 그만큼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 산적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초기 자본금 2,300억 원은 무난히 확보를 했지만 앞으로 3,400억 원대 재무적 투자자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라는 것이 급선무이고요. 네. 또 정부나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복지 인프라 구축 이 부분도 얼마나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인지도 관건입니다. 광주형 일자리의 개념이 그렇습니다. 기존 자동차 산업의 고임금 수준이 아니라 적정 임금의 적정 근로시간 여기에 한 차원 높은 복지 시스템을 지원하는 그런 틀이거든요. 네네. 이런 게 원활히 이루어져야만 일자리 창출과 자동차 생산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성을 위해서 이 수익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물론이죠. 광주형 일자리를 아무리 많이 만들어낸다라고 해도 공장이 수익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지속 가능한 자동차 생산 라인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글로벌 모터스는 말씀드린 대로 2021년부터 연간 10만 대 규모의 생산 라인을 구축한다. 그래서 1000cc 미만의 경영 SUV를 만들겠다 이런 계획인데 과연 경영 SUV가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 이 점이 주목이 됩니다. 네네. 현재 국내 경차 시장은 기아자동차와 한국 GM이 세단으로 경쟁하는 구도입니다. 경영 SUV 생산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SUV 차량에 대한 국내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중형이 아닌 1000cc 미만의 경영까지 이런 수요가 있을 것이냐가 관건이고요. 물론 광주시와 현대차 측에서는 적정 임금의 지금의 SUV 수요라면 충분히 해볼 만한 시장이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지만 한번 지켜봐야 하겠죠. 네, 친환경차 분야 그리고 또 타 지역 일자리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네. 최근 자동차 시장 추세를 보면 전기차, 수소차 같은 친환경차에 미래형 자율주행차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광주 글로벌 모터스는 내연 경영 SUV 네네. 시스템이죠. 지금 시점에서 보면 경쟁력이 있겠지만 미래 자동차 시장에서 과연 잠재력은 어떨지 의문인 것입니다. 또 최근에 울산형 일자리, 구미형 일자리 들어보셨을 텐데 네. 여기에서 해당 지역에 수천억 원 규모의 친환경차 생산 라인, 부품 공장이 들어서고 있는 것도 신경이 쓰이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용섭 시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라고 할 정도인데요.
광주시는 일단 수익성과 대중성을 고려해서 내연 경영 SUV로 출발을 하지만 향후에 친환경 자율주행차 시장으로의 전환도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광주형 일자리 첫 모델인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가야 할 길은 아직 멀다. 그렇지만 지역 경제나 또 대한민국 경제에 끼칠 대단히 의미 있는 길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이스 통신 916 광주 전남 취재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가을에 접어들면서 오늘은 아침 공기가 가장 쌀쌀하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기온이 13도가량을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쾌청하고 맑은 하늘에 볕이 내리쬐면서 광주와 전남 지역은 기온이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아침 좋은 일자리 광주 전문 취업 어플 사랑방장 협찬 날씨 정보의 신혜빈이었습니다. 한순간 흥분해서 보복운전을 한다면? 사고가 안 나도 범죄입니다. 보복운전은 단 한 차례만 시도해도 엄중 처벌받는다는 걸 명심하세요. 안전한 운전문화 만들기 현대오일뱅크가 함께합니다. 주유소는 현대 오일뱅크. 화순 더힐 314 자연친화형 설계 예술적인 감성을 담아낸 더힐 314 쾌적한 자연과 여유 있는 삶의 가치를 실현하는 도시명 전원주택 단지 청정화순 더힐 314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분양문의 061-373-0314 주 우청화. 광주 남구에 8년 올전세 아파트가 공급된다는데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면 청약통장 없이 가능하대. 8년 동안 이사 걱정도 없고 세금 걱정도 없고 단지 주변 공원과 스마트 시스템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까지. 남구 도시첨단 남해온해뜨 10월 오픈 예정 062-382-0024 남해종합건설.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안녕하세요. 국제농업박람회 홍보대사 송가인이어라. 2019 국제농업박람회가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 10월 17일부터 27일까지 열립니다. 농업이 바꾸는 새로운 세상 국제농업박람회로 고고! 아따 싸게 가장께. 귀농 귀촌 전라북도에서 답을 찾다. 1:1 맞춤형 상담 정책 주택 농지 귀농귀촌 정보의 모든 것 9월 27일 28일 양일간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 귀농귀촌 전라북도에 답이 있습니다. 2019 전라북도 귀농귀촌 상담 홍보전. 안녕하세요. 배우 한은정입니다. 광주의 가장 빛나는 자리에서 누리는 당신의 호텔 같은 삶. 말하는 대로, 생각한 대로, 꿈꾸는 대로. 당신의 삶을 대라수가 동행하겠습니다. 생각을 바꾸는 집, 백운 대라수, 어썸브릿지, 광주 383-7774, 대라수건설. MG 새마을금고 음악회, 인천, 장원, 울산, 공주, 원주, 부산, 제주, 광주, 구미, 전주, 대구, 안산, 청주까지 13개 도시에서 펼쳐지는 새마을금고 최초의 음악회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MG 새마을금고, 가까운 새마을금고에 문의하세요. 전체 관람가. 황동현의 시선집중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광주 MC 라디오 칼럼과 아침 종합뉴스가 이어집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2부 3부는 8시 10분 다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광주 MBC 라디오 칼럼. 라디오 칼럼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한국 사회의 방향과 광주 전남의 미래 비전을 찾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친환경 농업이란 주제로 학사농장 강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혹시 유기농산물이나 무농약, 친환경 농산물이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대부분 그냥 농약 안 쓰고 농사 짓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약 26년쯤 전에 친환경 농업을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친환경의 법적 기준도 없었고 누가 권장하지도 않았지만 관행 농업을 하면서 자신의 몸에 이상이 생기거나
과도한 농약이나 화학 비료로 인해 주변 생태 환경의 변화를 몸소 겪은 사람들이 주변의 비웃음 속에서도 나름대로의 사명감으로 해오던 농업이 바로 친환경 농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농업인들의 자발적인 노력에도 진짜로 농약 안 치느냐 또는 밤에 몰래 뿌리는 거 아니냐는 가끔의 의심과 오해는 피하기 어려웠고 그저 농부의 양심을 이야기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1997년 환경농업육성법이 제정되어 친환경 농산물의 정의가 법으로 정해졌고 그나마 최소한의 검증된 신뢰 속에서 친환경 농업을 이야기하고 한 발 한 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정된 우리나라의 친환경 농산물의 정의는 농업 생태계의 건강, 생물 다양성, 환경 보전 등의 과정과 노력을 통해 건강한 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자는 미국이나 유럽의 기준과는 달리 농약의 유무로 친환경을 주로 결정짓는 우리와의 작은 개념의 차이는 친환경 농업에 많은 오해와 부작용을 낳게 되었으며 친환경 농업이 환경과 생태에 미치는 공익적 가치는 거의 인정되지 않고 단순히 건강한 농산물 정도로만 생각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27일 20년 만에 마침내 친환경 농업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친환경 농업의 정의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학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존하기 위해 합성 농약, 화학 자재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농축 수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규정되었습니다. 단순히 정의 하나 바뀐 것이 뭐 특별할 것이 있냐고 하시겠지만 밀양이라도 잔류농약 검출 비율이 우리보다 서너 배 높은 유럽과 미국은 매년 10% 이상 친환경 농업이 성장했습니다. 우리가 상품 하나의 농약 검출에 초점을 맞춰 정체되어 있는 동안 유기농 선진국들은 국가 전체적으로 화학적 오염을 줄이고 친환경을 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이렇듯 생각의 작은 차이에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100년간 뿌린 농약이 친환경 농업 몇 년 했다고 지구상에서 다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지금보다 더 건강한 환경을 향해 가는 친환경 농업의 가치를 이해한다면 K-팝, K-뷰티를 이어 우리나라 친환경 농업이 K-푸드의 중심이 되어 한류의 새로운 장을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학사농장 강용 대표였습니다. 강용 대표는 농민과 소비자가 함께하는 유기농 협동조합 학사농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서민 전용 대출 햇살론. 창업자금 최고 5천만 원, 운영자금 최고 2천만 원, 생계자금 최고 1,000만 원, 신용등급 6에서 10등급 자영업자, 근로자 또는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까지 서민 전문 대출 햇살론도 광주 문화신협에서 광주 266-4150. 한순간 흥분해서 보복운전을 한다면? 사고가 안 나도 범죄입니다. 보복운전은 단 한 차례만 시도해도 엄중 처벌받는다는 걸 명심하세요. 안전한 운전문화 만들기 현대오일뱅크가 함께합니다. 주유소는 현대 오일뱅크. 무더위를 날릴 시원한 소식을 전합니다. 고품격 커뮤니티 풀퍼니시드 시스템에 놀라고 살아보고 결정하는 4년 전세 선택형에 반하고 어딘지 궁금하시죠? 충장 유탑 유블레스 홍보관 오픈 중. 문의 1899-1066 유탑건설. 광주 남구에 8년 올전세 아파트가 공급된다는데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면 청약통장 없이 가능하대. 8년 동안 이사 걱정도 없고 세금 걱정도 없고 단지 주변 공원과 스마트 시스템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까지. 남구 도시첨단 남해온해뜨 10월 오픈 예정 062-382-0024 남해종합건설. 무등산 북쪽의 둥지를 튼 광주광역시 북구 평촌마을. 바람 한 점, 구름 한 점도 쉬어가는 이 마을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청정 생태마을입니다. 서산에 해가 지고 마을에 어둠이 내리면 이곳을 밝히는 또 하나의 작은 불빛.
반딧불이가 하늘에 별이 떨어져 갖고 움직이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스스로 빛이 낸다니까 되게 놀랍기도 하고 다음에 또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반딧불이가 있다라고 하는 건 광주 무등산이나 이 지역의 환경이 깨끗해지고 있다. 환경이 복원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수록 귀한 산 무등산. 무등산에 사라진 반딧불이가 돌아왔습니다. 광주 MBC 캠페인 무등산을 사랑하자. 이 캠페인은 현대해상, SK 브로드밴드, 현대모비스와 함께합니다. AM 819kHz, 표준 FM 93.9MHz,